네, 오늘 지금 이것도 급합니다. 오늘 중국 네. 시장이 없었지만 너무 중요한 일들이 빵빵빵빵 주말에 터져가지고 아주 적시에 잘 오셨어요. 우리 네. 하나금융투자 김기환 파트장님 모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주말에 뭐가 터졌나요? 아니 터지기만 하면 제가 화들짝 놀라서. 아니 이제 요새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네. 몰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야 진짜 외통수 이제 드디어 걸린 거 맞고 외국인들 자금 빠져나가니까 속수무책이고 지난 주말에 터지는 게 제가 사실은 계속 좀 제가 뭐 갸웃갸웃했잖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저한테 좀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번 주말에 터진 여러 가지 뉴스가 드디어 한계에 봉착했고 어쩔 수 없이 뚫리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시진핑의 금융 관련 이야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행동하는 제로 코로나에 대응하는 대책 나오는 부분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구나. 마지막 고리 하나는 소비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근데 그것도 이제 지난 주말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그 빅테크인가 인터넷 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거기에 대한 뭔가를 좀 풀겠다는 식으로 다 얘기가 플랫폼 경제.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한꺼번에 여러 개가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야 중국 시장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나쁜 쪽 얘기는 아니라서. 네. 일단은 금요일날 정치국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하고 그날 뭐 빅테크 쪽 그 CEO들 만난다고 또 소문이 돌아서 주가 오르고 네. 주말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일단은 방역 상황은 진짜 약간 외통수 상황에 몰린 상황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 규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뭐 일부 예상은 됐습니다만 어쨌건 이제 좀 시작한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어쨌건 하반기 전망하면서 이제 가장 크게 본 부분이 결국에는 제로 코로나 어떻게 될 건지 하고 부양책을 그래서 결국에 반작용으로 더 세게 하겠다는 건데 어느 정도 셀지에 대한 실효성이 뭐가 다른가 네. 이런 걸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이렇게 외통수 걸린 상황에서 돈을 푸는 건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지금 뭐 이동 제한도 최대한 풀려고 하고 물류도 최대한 풀려고 하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에 대한 언급이 시진핑으로부터 나왔어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예, 그거부터 한번 풀어 나가 볼까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실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본 걸로는 정치국 회의 끝나고 이제 집단 학습이죠. 뭐 이제 모아놓고 또 이제 학습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자본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러니까 자본하고 금융시장의 역할론 같은 거. 근데 사실 거기에도 반독점 얘기가 좀 있긴 했어요. 네,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월요일 날 오늘 중국 시장이 개장을 안 한 게 조금 아쉬웠던 게 저도 조금 해석이 안 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쩔 수 없이 정책을 좀 해석해야 되고 문구를 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큰 맥락에서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금요일 날 저도 전망 준비하면서 맨날 야근만 하고 그 정치국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약간 반전의 느낌을 주고 끝났는데 주말에 또 빵빵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본시장에 대한 거는 시장 반응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게 꼭 금융시장을 부양하겠다는 뜻인지 혹은 1년 반전에 있었던 그 빅테크 관련해서 반독점으로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통제를 하겠다는 건지는 조금 더 분해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오늘 이제 전망이 나왔습니다만 차후에 이제 좀 더 깊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전망을 좀 일찍 썼어요. 일단 뭐 연초부터 계속 좀 틀리고 굉장히 시장 어렵고 그래서 항상 나올 때마다 사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이번 전망에 그래도 좀 제목을 뭐 후반전은 좀 반전이다라고 제목을 정해봤고 락다운이 어쨌건 지금 상하이는 확진자 기준으로는 피크를 좀 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지나더라도 또 회의적으로 보신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제로 코로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부양책에 대한 해석을 아까 말씀드린 정치국 회의나 나왔던 메시지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시간이 되면 20기 지도부가 출범을 하니까 얘네들 중장기 전략은 또 뭘지 얘기를 좀 전망에 담아봤고요. 근데 뭐 제가 그 제로 코로나 얘기를 좀 드릴까요? 네네, 질문하시죠. 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네네네. 지금 지난주에 상해를 살짝 풀어주는 것 같은데 네. 걱정되는 거는 풀어줄 여건이 돼서 풀어준 건지 아니면 지표들이 너무나 안 좋게 나오고 네네. 지난주에 보니까 시진핑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성장률 높게 만들어야 돼 막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네네. 무리하게 푸는 건지 네.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접종이 뭐 어느 정도 올라와서 풀 여건이 된 건지 아니 어떻게 이거는 제가 판단하세요? 처음부터 설명 좀 드릴게요. 예. 그 3월 28일 날
2부제로 8일 동안에 락다운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죠. 그래서 네. 천전시가 3월 달에 이미 6일 정도 했다 성공적으로 일단 락다운이 돼서 상하이도 그렇게 했다가 지금 사실 한 달이 됐잖아요. 4월 28일 넘었으니까. 그때 이제 중간에 4월 20일 좀 넘어서 동단위로 좀 우리로 치면 동단위 정도로 찢어서 거의 뭐 단지 수준, 목동 단지 하나, 뭐 무슨 단지 하나 식으로 몇천 개씩 단지를 찢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눴었어요. 네. 그래서 아예 산책도 못 나가는데 아예 봉쇄된데 조금 나갈 수 있고 이제 어느 정도는 잠깐 나갈 수 있거나 뭐 이제 급하게 마트를 가거나 이제 열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1, 2, 3단계를 나눠줬었는데 어제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나 이제 정부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어쨌건 이제 그 절반 정도 되거든요. 한 40-50% 정도의 동 지역들이 일단은 잠깐 마실 나가듯이 혹은 열어주는 약국이나 이런 것들은 나갈 수 있게끔 하겠다고 얘기한 거라서 그거는 이미 시간의 문제지 일단 얘기는 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상황의 인지에 따라서 뭘 좀 완화하고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수순대로 좀 가고 있는 단계고 중요한 거 이제 그렇게 나가더라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소비 활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최소한 제 생각에는 5월 중순 정도까지는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우리가 이제 일단 상해 쪽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건 소비보다는 기본적으로 물동량, 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지금 막혀 있고 수출도 문제가 생기고 기본적으로 지금 물동량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는 지표가 작년 대비 80% 이상 괴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먼저 돌아가는지가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조업이나 생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그 국경절 연휴 이번에 죄송합니다. 그 노동절 연휴가 이제 5일날 끝나니까 그 이후에 이제 행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건 확진자는 오늘자 기준으로도 일단 7,000명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가둬놓은 대에서만 나온다고 일단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길어졌지만 어쨌건 그 홍콩 사례로 봤을 때는 확연히 피크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표를 조금 띄워서 보여드리면 왼쪽 그림 보시면은 그 홍콩이 지난 1월 23일 이후에 이제 굉장히 밀집이나 밀도가 좀 상해만큼 높은 데니까 여기가 이제 피크를 지나는 궤적을 보면은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작성하는 기준으로는 15,000명으로 이제 초록색 선인 상해가 나오는데 지금은 7,000명이 나오죠. 그래서 제 생각엔 신규 확진자는 계속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화물차 운송량 지수라고 그래서 전년비로 물동량 보시는 게 마이너스 80이거든요. 작년이 110이었는데 지금 20이니까 요게 이제 얼마나 빠르게 올라오는지 확인하는 일만 좀 남았고 5월 한 달은 여전히 상하이는 일단은 아주 뭐 기존 추세로 완전히 복귀하기에는 조금 어렵진 않나 이렇게 생각을 근데 하고 리커창 있습니다. 총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동량 올리라고 물류업체들 빨리 움직여라 지금 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장 가동은 상당 부분 뭐 폐쇄를 풀을 통해서라도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시작이 됐죠. 예, 공장 가동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보기에. 근데 그거를 연결해주는 물류가 지금 완전히 먹혀 있으니까 네. 이거를 뚫리면 제로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한 뭐 절반 정도는 돌아간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소비는 어디 절반 얘기하시는 게 상하이요? 상하이, 상하이하고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셧다운되고 있는 것도 그 완전한 셧다운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물류까지를 언제 도대체 풀어줄 것이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혹시 정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바로 다음 장표 2페이지에 이제 제가 해놨는데 오른쪽에 이제 그 중국 화물차 운송량 지수 전국으로 보시면은 4월 말 기준으로 여전히 마이너스 한 26%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작년 대비. 그러면 상해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물동량이 위축돼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얘기를 드리면 뒤에 내용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방역이 우선이냐 경기가 우선이냐라고 한다면 지방 공무원이나 지방 당석이 입장이라면 지금은 방역에 매진을 할 수밖에 없죠. 본인들 지역에서 설사 50명, 100명밖에 안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금 물류라든지 이런 거 이동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서 그 리커창 총리가 얘기하기 전부터 류호 부총리가 2주 전인가에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그 프리패스 비슷하게 해가지고 화물차가 어디서 이제 어느 성에서 옆으로 성만 이동하려고 그래도 이 성에서 또 48시간 뭐 대기하면서 검사 결과 받고서 이동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일종의 지방정부 이기주의로 가는 거죠. 왜냐면 본인들은 보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좀 해석해 드리면
그 중국이 지금 20기 지도부가 11월 달에 새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분이 3년임을 한다 지금 얘기가 거의 확정이 난 상태로 보여주시면 되는데 보통 지방 당서기가 먼저 바뀌어요. 네. 네. 그래서 20기 지도부 출범 전에 20기 지방 지도부가 31개 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하고 직할시 합쳐서 31개가 있고 우리 지금 도지사 정도 되죠. 이게 14개가 이미 작년 가을에 교체가 됐고 나머지 17개가 남았는데 보통 인사 패턴으로 보면은 4월에서 7월 사이에 17개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14, 17 패턴이 항상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17개 남은 성하고 직할시가 대부분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베이징, 상하이, 충칭, 광동성, 최근에 좀 털렸었던 지린성 이런 쪽이 이제 다 걸려 있는데 제가 그쪽에 당석이고 본인이 승진이나 새로 이제 뭔가 인사를 기다리는 입장이라면 한 방에 무너지는 쪽에 방역 문제를 좀 더 철저히 할 가능성이 꽤 높아서 저희 이제 전망에 조금 얘기가 있는데 6월에 인사가 일단 나야 투자라든지 최대한 경기 쪽으로 이 부양의 승부수를 하는 쪽은 본인이 20기 지도부에서 일단 승진 확인이 돼야 훨씬 더 적극적일 거라고 실제로 보고 현지에서도 투자가 나오는 패턴 자체가 보통 가을에 있는 중앙 쪽에서 교체되기 전에 지방이 먼저 바뀌잖아요. 바뀌고 나서 더 안도해서 더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요 인사 조치가 6월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5월은 일단 상하이 피크 지나가는 거 저희가 기다리고 그 아까 이제 지적하신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냉각돼 있는 거는 지방이 6월 정도 확연히 넘어야 좀 더 풀리지 않겠나 저희는 사실 해석은 하고 있고 아무리 부추긴다고 중앙에서 뭐 두 가지 지금 메시지를 부딪히는 걸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 부양도 주고 물류도 풀고 여러 가지 방역도 하라고 그러면 저는 방역을 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인사적으로 6월 달에 그게 좀 조치 후에 좀 바뀌는지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 채팅창에 빈센트님 오셔가지고 네. 우리 김경환 파트장님 응원한다고 댓글 남기셨네요. 아, 네. 요새 뭐 제가 뭐 댓글이 좋지 않아서 하여튼 응원 감사하고요. 아 우리 네. 저기 뭐 빈센트랑 히마라야로 좀 돌린다 얘기도 많이 친하신 거죠? 아, 네. 아, 빈센트요? 아, 네. 두원이. 네. 네. 아, 그렇구나. 예, 네, 지금 지인이네요. 댓글에 아, 들어와서 제가 뭐 시킨 건 아닙니다. 네. 네. 아 그럼요. 빈센트를 시킨 건 아니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가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거의 막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이제 5월달 아닙니까? 6월 인사 때까지 이 성장률을 가면 5.5%는 물 건너간 거지. 6개월 동안 어떻게 5.5%를 맞출 수 있다는 건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 거의 뭐 한 7, 8% 성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하반기에만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쯤 결단을 내릴 때가 됐고 그래서 지금 금융 얘기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고 하니까 분명히 위기감을 느낀 것 같거든요. 저기 중국의 헤드에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오늘이나 이렇게 이번 주에 중국 시장이 열렸을 때 과연 시장이 일주일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지금. 역의 선물은 지금 빠지고 있죠. 싱가포르에 있는 A50 선물 이런 것들은 네. 지금 미국장 연동돼서 마이너스 미국 2% 연동되니까. 정도. 네네. 역의 위안화도 네.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제로 코로나 얘기만 좀 드릴게요. 오늘 핵심 내용 두 가지는 부양책 얘기하고 제로 코로나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락다운이나 제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지금 외통수 같은 상황이 조금이라도 실마리가 안 나오면 하반기 전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보는 시나리오 먼저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그 성장률을 만드는 거 물론 이제 하반기가 중국은 성장률이 GDP 비중이 하반기가 65%이기 때문에 상반기가 저희 지금 1분기가 4.8%고 2분기가 광공업 생산이 아무리 잘 나온다고 지금 광공업 생산은 추세 대비해서 위에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 생산 전기 사용량이 잘 나오면 GDP는 과대평가 뻥튀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사실은 수치가 잘 나오는 건 의미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5% 이상은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문제는 아니고 실제 내수가 좋아져야 되니까 그렇죠. 제로 코로나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이게 소설 쓴다 희망회로다라고 보실 수는 있지만 저도 이제 근거를 갖고 좀 말씀드려야 되니까 일단 3페이지에 제가 장표를 좀 띄워놓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그림 보시면은 10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제가 홍콩하고 싱가포르하고 대한민국을 보여드리는 건데 아시겠지만 2, 3월 달에 홍콩이 너무나 큰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대한민국 같이 정말 집중적으로 이렇게 위드 코로나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하는 케이스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홍콩은 저희가 2, 3월에 제일 심했을 때 치사율이 3%까지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 0.14%니까 마스크까지 지금 실외에서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홍콩보다 중국이 3차 부스터샷 접종률이 낮고 의료 인프라가 좋을 리 없고 밀도는 일부 도시는 상해처럼 비슷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러니까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제 지인들과 얘기할 때 이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오미크론의 효과적이라는 mRNA 백신을 뭐 화이자골 수입을 해서 또 1차, 2차, 3차를 맞으려면 9개월, 10개월이 걸리는데 이건 너무 시간이 늦고 박스로비드를 이제 도입해서 뭔가 치료제로 해서 승부해 보겠다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 검증된 바 없으며 그럼 도대체 이 물백신 논란이 있는 걸 가지고 접종률을 올려서 의미가 있을 거냐에 대해 등등등까지가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저희 자료에 하반기 전망이 있습니다만 홍콩 대학에서 3월 말에 홍콩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희생을 치렀지만 귀중한 정보를 얻었죠. 홍콩에서 시노백 백신, 중국의 그 불활성화 백신을 맞은 사람이 40% 정도 비율이 되고 3차 접종률이 낮아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좀 얻었어요. 뭘 얻었냐면 1, 2차까지는 시노백 백신이 효능이 별로 없는데 3차에서는 불활성화 그 백신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냈어요. 중증과 사망 예방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mRNA 백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일부 결과를 냈어요. 물론 이건 검증이 좀 필요해요. 홍콩 대학의 리카싱 의료원에서 만든 거라서 이쪽이 제가 친중인지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중국 정부는 이 일부 데이터를 일단 습득을 했고 이번에 상하이가 60만 명이 누적이 걸렸기 때문에 시노백 맞은 사람들이 3차일 때 얼마나 중증인지 우리처럼 덜 아파서 위드 코로나 할 수 있는지를 이번에 확인은 좀 했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홍콩 대학에 나온 결과가 일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오른쪽 장표를 다시 띄워보면 오른쪽 하단에 중국이 지금 시노백을 맞고 있는 비율이 3차 접종 비율이 전체 한 50%가 좀 안 되고요. 그리고 60세 이상 맞으신 분들이 53%, 56%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매주 평균 1.2%포인트씩 올라가고 있어서 이 패스로 예상을 해보면 7월 정도면 중국도 물백신인지 뭐니니 지금 논란은 있지만 3차 접종률이 70%를 넘어가는 시점이죠. 참고로 우리나라가 좀 과감했지만 60% 넘어가면서 로드맵이 나왔죠. 위드 코로나 로드맵. 그래서 저는 그래도 중국이 로드맵에 대한 얘기는 7, 8월부터 제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한민국처럼 모든 도시가 또 그렇게 밀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또 미국처럼 그렇다고 밀도가 낮은 것도 아니라서 싱가포르, 대한민국과 미국의 사이 정도의 밀도로 본다면 지역별로 위드 코로나 시도를 선별적으로 이 3분기에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연말까지 튼 거 아니냐, 이 분위기가. 백신 자신이 없고 지금 얘네들 어려우니까 어려울 걸로 보셨던 부분도 사실은 3분기에 로드맵 도입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중국 경기에 대해서 우한 사태처럼 한 번에 다 같이 락다운 됐다가 2020년 상반기에 V자로 올라오는 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관공업이나 건설이나 물류나 이런 것들은 1차 상하이가 피크를 지나는 5월 이후에 이 어떤 이제 앞으로의 접종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제 먼저 좀 살아나는 보복성 회복을 하는 섹터도 좀 생길 수 있고 경기에 대해서 일단은 가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쪽은 베이스 시나리오를 위드 코로나 한 11월 정도 잡는 것 같고 네. 저는 이번 전망에서는 3분기 로드맵 나오고 빠른 지역의 경우는 9월 정도부터 일부 도입 시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 이번에 제로 코로나의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부양책은 앞서서 이제 좀 얘기를 좀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양책 얘기만 좀 드리고 조금 더 디스커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5페이지 제가 조금 띄워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중앙정치국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해드리면 이 회의는 일단 당의 서열 랭킹 1위부터 25위까지 제일 센 분들이 모여서 매달 하는 회의인데 경제 주제로 하는 회의는 4월, 7월 11월 혹은 12월 3번 정도 열리는데 이게 신기한 게 이 회의가 항상 역대 보면은 지금처럼 분위기가 철저하게 수급이나 모든 지표들이 냉각될 때는 이 회의 이후에 변곡점이 오는 경우가 꽤 있었고요. 반대로 과열이었을 때 이 회의 이후에 냉각되는 경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특수성이 있고 기계적으로 중국 투자자들이 좀 지켜보는 회의라는 걸 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이번 금요일 날 회의에서 한 얘기 중에 이제 부양책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과연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도대체 하반기에 어떻게 5% 이상의 성장을 만들 거냐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사실 락다운 안 하면 되는데 락다운도 하고 한쪽에서 부양책까지 더 세지는 이런 상황이 조금 정상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지금 이번에도 여전히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정도 지난 12월 대비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2월부터 부양책을 했던 부분이 지금 락다운이나 부동산 떨어지는 걸 전혀 커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월 이후에 부양책은 1라운드로 제가 평가를 좀 하고 이번 하반기 전망에서는
4월 말 이번 회의를 통해서 이제 부양책 2라운드에 돌입한다라고 제가 좀 얘기를 드렸는데 두 가지 정도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하고 첫 번째는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세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라는 질문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매니저들은 안 믿는 게 뭐냐면 지방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7-80% 하는 나라인데 지방 정부가 신불자 아니냐. 얘네가 돈이 없는데 뭘로 할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금 그 힌트를 준 게 지방 레버리지를 한 3-4년을 줄였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확대하는 방안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 정부가 지금 그 주택 거래나 분양 시장에서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성으로 지방 레버리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제기가 됐다는 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동산하고 플랫폼이 결국엔 서비스업인데 전체 지금 중국 고용에서 70%가 서비스업이 좌우하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부동산과 플랫폼이 괴롭힘을 당했고 고용이 당연히 이쪽이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이 상당히 나빠진 이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일종의 이제 그 부동산도 그렇고 플랫폼도 그렇고 그린라이트를 좀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에 대해서는 아까도 그 플랫폼 경제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그 단어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플랫폼 경제의 규범은 완료됐다. 그러니까 규범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약간 그 세팅을 좀 하고 반독점이나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규제에 대한 부분을 지난 2022년 12월부터 시작해서 1년 반 동안 세팅됐다. 그럼 앞으로는 상시 모니터링 전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비상사태거나 레드라이트 상황이었고 지금은 세팅을 해놨고 신호등을 설치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그린라이트를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고용 역할이나 이런 거를 일단은 좀 촉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뭐 제 생각에 일단 그 플랫폼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당 부분 규제 때문에 떨어진 건데 그건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적으로 변곡점이 왔고 지금 고용 상황을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규제를 더 하기 어려울 걸로 저희가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양으로 볼 거냐는 저희도 조금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태계를 지금 다 바꿔놓고서 돈을 벌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좀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한생테크나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멀티플의 추가 하락은 굉장히 제한될 거로 생각하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투기 금지는 이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방 정부들이 어떤 상태냐면 눈치를 엄청 보고 있거든요. 본인들 지금 재정 수입이 나빠졌기 때문에 분양시장 띄우려고 엄청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중앙에서 메시지가 헷갈렸던 거죠. 근데 이번에 12월에 했던 얘기에다가 더해서 각 지방정부 실정에 맞춰서 알아서 좀 해라. 그러니까 알아서 맞춤으로 니네들이 해라라고 얘기를 한 분위기가 좀 느껴졌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도 뭐 2선 도시 중에서 처음으로 이 규제 완화하는 도시들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그 굉장히 조금 그린라이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떨어지는 요인 중에 락다운하고 부동산 두 가지가 제일 큰데 부동산의 경우는 대략 한 2분기 정도에 바닥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시지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완화가 예상이 돼서 부동산이 하반기에 V자로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떨어지는 건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보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2월에 그 부동산 그 부양책 얘기한 거랑 대비해서는 이번에 꽤나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어떤 분들은 지금 이번에 중국이 돈은 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지준율도 내렸고 네. 계속해서 뭐 금리는 못 내리고 있습니다만 지준율을 내리면서 총 유동성을 완화시켰는데 이렇게 완화시켰을 때 과거에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른 적이 없다. 네. 근데 이번에 참 독특하게도 안 오르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정도의 지준율 인하와 통화량 공급에도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른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근데 이번에 한 규제는 사실 행정적인 규제가 제일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지인이 구매할 수 없게끔 만들고 다 손발 다 잘라놓은 상태에서 돈을 풀어도 어차피 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과거랑 좀 단순 비교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M2 통화량이나 대출 증가율이 반등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이런 게 이제 패턴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난 한 4년 정도 동안 여러 가지로 세팅을 굉장히 규제를 겹겹이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LTV 조정이나 DSR 조정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국은 이제 호적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각 지방 정부별로 구매 제한도 걸고 아예 외지인은 대출도 제한을 걸고 이런 것들이 아직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하려면 이 각 지방 정부가
계속 이걸 푸는 게 확인이 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그 말씀하신 대로 대출을 푼 것들은 다른 주머니로 들어갔죠. 제조업이나 네.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이나 테크나 다른 중장기 대출이 많이 나갔고 실제로 지금 그 어떤 은행 쪽의 주담대들이나 많이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나 그 분양 시장이 냉각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제 지금 몇 가지 규제 완화 비슷한 것들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움직이지 않아서 네. 현재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경기 부양 효과가 충분히 나오게 될까요? 일단은 과거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부양책 카드로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 더 완화를 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그런 계기가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향후 한 1년 정도는 실제로 완화적인 행보로 볼 수 있고 속도의 문제 같습니다. 아까 이제 눈치 보던 지방 정부들이 과연 화끈하게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원래 1분기 정도를 중국 부동산 경기 바닥으로 봤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네. 네, 뭐 구조적으로 중국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고 근데 가격은 YY 베이스로 내려간 게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1, 2선 도시는 실제 빠진 적은 없고요. 실매매가가 마이너스 난 적은 없고 지금 문제는 3, 4선 도시죠. 네. 항상 주택 재고 많다고 하는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양극화는 좀 커진 상태고 대도시는 오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죽어도 안 살아나는 지역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는 뭐 어쨌건 조금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정도의 가계부채도 아니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부동산세, 그러니까 종부세 같은 게 도입이 안 됐고 이번에 시도하려다가 꼬리 내렸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해야 되고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본질적으로는 경기 부양으로서는 과거 같은 이제 활용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지고 경기 부양하겠다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료 중에 보니까 뭐 새로운 지도부 출범하면서 투자 사이클이 뭐 다시 좀 네. 터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프라 투자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번 그 정치국회 하기 전에 4월 26일 날 그 중앙재경위라고 그래서 이 자리도 사실 옛날에 저희가 주목은 안 했던 회의인데 중앙재경위가 뭐냐면 그 일종의 그 경제나 재정 관련된 그 고위 관료들 모아놓고 TF인데 그 TF장이 이제 시진핑이에요. 본인이 모아서 장기적인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작년 8월에 이 회의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공동부유 얘기했죠. 이 회의가 지금 현재 그 절대지존이 있는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리긴 해요. 본인 메시지. 근데 이번에 무슨 메시지 얘기를 했냐면 인프라 투자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정 투자의 역할론을 얘기를 많이 한 게 네. 중국이 사실 그 고정 투자 데이터를 보시면은 2012년 이후부터 거의 매년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잠재 성장률 5, 6%대보다 훨씬 밑에 있거든요. 실제로 인프라 투자는 작년에 역성장을 했고 하반기에.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인프라 투자의 역할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은 단순 토목공산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 센터, 5G, 에너지, 신형 인프라라고 얘기하는 컨셉들, 또 제조업 캐펙스나 기존의 토목공사 플러스에서 전통 신형 에너지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거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35년까지 중국이 소득하고 경제 규모를 2배를 만든다고 여전히 목표를 걸어놨는데 이러려면 4.8% 정도 성장이 앞으로 필요한데 4.8% 하는 데 있어서 고정 투자의 그 비중을 생각을 하면 5% 넘는 고정 투자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고정 투자는 훨씬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얘기를 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저는 중국에서는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치 그나마 하반기까지 좀 높게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 메시지 내용을 하반기 전망에 좀 담았습니다. 네. 그 위안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굉장히 파죽지세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통화 중에 달러와 함께 가장 강세였던 네. 통화가 네. 위안화였는데 이번 4월달 들어와서 야 이렇게도 급하게 빠질 수 있구나 할 정도로 가치가 훅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뭐 여유 공간이 많아서 한 7위안까지는 달러당 네.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또 가장 결정적인 거는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급락했거든요, 가치가.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이거 뭐 허용된 범위에서 노는 거야 아니면 중국 당국도 모르고 있는 어떤 거야 이런 의혹이 좀 생깁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위안화 전망 저희가 하반기에 대략 6.82안 정도의 지지될 거다. 그러니까 약세 압력은 인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가파르게 절하된 시점이 LPR 동결한 4월 20일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밑에 지금 위안화가 약세인 압력을 받는 거는 뭐 미중금리 차 역전이라든지 말씀하신 2월 이후에 주식과 채권에서 이탈하는 것들이 깔려 있죠. 네. 근데 사실 경험상 중국에서의 그 주식과 채권의 자금 이탈은 아주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고요. 단기적인 요인은 되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뭐 마치 부스터가 달린 것처럼 4월 20일부터 이렇게 급격히 절하가 되는 거는 제가 장표를 좀 띄워놨습니다만 그 6페이지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환시에서 지금 기업들이 달러 위한 거래량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동평균으로 보시면 3월하고 4월, 5월 사이에 이제 급격히 떨어진 게 보이시는데요. 저는 이것도 락다운 같아요. 결국에 돌아서 락다운 얘기로 돌아오는데 상하이가 현지에서 확인해 보면은 무역항으로서의 임팩트는 중국 전체적으로 거의 한 20%에서 25%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수출이 급락을 했습니다만 그 PMI 수출 주문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그 급격히 2, 3월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락다운 이후에 훨씬 더 이게 가속화됐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내보내지도 못하고 달러가 환수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4월 20일 이후부터 이 상해 락다운 충격으로 인한 그 달러 관련된 약간 공황성 이제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지면서 부스터가 달린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중금리 차는 이미 연초부터 가파르게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생긴 일은 아니고요. 뭐 역전이 딱 됐기 때문에 그게 상징성 때문에 빨라졌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고 상하이 락다운의 상징성이 꽤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월 달에 상하이 락다운 문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가정하면 위안화 평가절하 속도도 일단 완화가 될 것이고 그 위안화가 원화를 또 강세일 땐 안 끌고 다니면서 약세일 땐 또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하반기에 위안화를 제가 7위안이 안 깨질 거고 6.8위안 정도로 이때 전망을 해놓은 이유는 제가 아무리 봐도 중국 그 위안화의 그 달러 유동성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7페이지 띄워놓은 그림 보시면 오른쪽에 중국의 외환보유액 보시는 것보다 중국 현지에서는 금융기관 외화예금, 달러 예금 누적 추이하고 외환결제 환매매 수지 이런 걸 좀 현지에서 많이 보는데요. 이 데이터 보시면 최근 2년 동안 흑자 기조가 너무 좋고 기본적으로는 외화예금 쟁여진 게 2015, 16년에 그때 위안화 크게 털렸을 때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일단 저는 달러 유동성 괜찮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전히 그때도 와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 미국과 중국 간의 명목금리도 2.8%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양국 간의 CPI 차가 좀 커서 실질 금리는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대비 그러니까 달러 대비해서 중국이 락다운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나 상대적인 강도, 자산 가격의 강도로 봤을 때 추세적인 평가절하를 지지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위안화는 5, 6월에 상하이 이슈를 좀 보시면서 속도가 좀 진정이 되고 하반기에는 다시 조금 그 박스권에서 안정되지 않겠나라고 하반기 전망에 조금 제시했습니다. 뭐 시간이 조금 돼가지고 마무리 질문 좀 드리면 뭐 사실 최근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흐름이 제일 관심인데 지난주 후반에 이제 빠르게 좀 반등하는 모습이긴 한데 이게 지나놓고 보면 반등했다가 다시 또 훅 꺼지고 이 몇 번 속으니까 이거가 진짜 찐바닥이라고 사실 믿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결국은 찐바닥을 확인하는 계기 그리고 반전할 수 있는 조건들 뭐 또 시기 뭐 이런 것까지 한번 마무리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4월 달에 하단은 구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 급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는 수급 지표가 거의 고점대 60% 빠졌고요. 밸류에이션은 40% 빠졌고. 그래서 싸니까 혹은 수급이 빠졌으니까를 결과론적으로 제가 그래서 바닥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하단은 구축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속도는 시간이나 각도의 문제인데 뭐 당연히 락다운이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제로 코로나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마다 떨어진다면 U자형으로 우상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일단 5, 6월 달은 냉정하게 말해서는 좀 박스권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하단에서 일단은 저는 단단해지고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투자 심리라는 건 일단 최악을 좀 지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갈지 여부는 5, 6월에 이제 그 말씀드린 그런 부양책의 실효성이나 상하이 락다운 1차 고비를 좀 한숨을 돌리고 그 다음 단계 이제 확산이나 이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하반기 비중 확대 의견 물론 뭐 연초부터 계속 그런 얘기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물러날 때라기보다는 계속 비중 확대라고 얘기를 좀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경기나 기업이익 패스가 좀 늘어진 U자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하반기에는 우상향할 수 있는 전망으로 좀 제시는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가 질문 없으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아유, 항상 또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저희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 우리 김경환 연구위원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